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6주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6주. 예. 6주는 이제 6주하고 7주는 이제 비평문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읽기 자료를 검토하면서 비평문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1주 1차시에서 우리 글쓰기라고 합시다. 길어 과목 이름이야. 글쓰기. 그러니까 글쓰기 1주차 OT 할 때 우리가 우리 분반에서 네 종류의 글쓰기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한 거 기억나죠? 첫 번째가 자유 글쓰기, 자유롭게. 그러니까 아마 4주차에 자유 글쓰기와 관련된 공부를 했죠. 우리가 내가 교수신문에 쓰고 있는 칼럼을 같이 읽어가면서 자유 글쓰기 과제를 4주차에 여러분에게 내도록 했고, 자유 글쓰기 했고, 그 다음에가 비평문 쓰기, 비평문. 그러니까 이번 주차는 6주차는 감상문과 비평문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비평문이 어떤 성격의 글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7주차에는 이제 비평문의 한 종류인 평론을 또 같이 읽기 자료로 읽어가면서 6주와 7주는 이 비평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론과 실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당연히 과제를 내야겠죠? 비평문 과제를 이제 내는 걸로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비평문이 끝나고 나면 6주, 7주를 하고 나면 8주차에는 중간 시험을 봐야 되겠네요. 아마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서 시험을 치르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8주차 중간 시험 역시 리포트 형태로 여러분에게 하여튼 부담이 되지, 하여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그렇게 크게 마음 쓰지 않아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간 시험까지 넘어가면 무슨 글쓰기가 남았나요? 이제 논증적 에세이를 써야 되겠죠. 논증적 에세이. 논증적 에세이를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빠뜨렸네. 그러니까 실용적인 글쓰기에서 우리가 지난 주차에 자기소개서와 자아성찰적 글쓰기가 또 어떻게 다른가를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자아성찰 에세이도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준 바 있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우리 분반에서 네 종류의 글쓰기를 공부를 하고 또 실제 글을 써보겠다라고 처음에 약속을 했고, 제일 처음에 내는 것이 이제 자유 글쓰기였죠. 그 다음에 성찰적 에세이, 자기소개서의 주된 어떤 구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자성찰 에세이를 여러분이 써서 냈죠. 우리 지난 학기에 다른 친구들이 써냈던 자성찰 에세이를 내가 한 4편 정도 보면서 이렇게 쓰면 좋다, 또 이렇게 쓰면 좀 곤란하다 설명을 했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이렇게 자유글쓰기와 자성찰 에세이를 했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비평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썼던 게 감상문이에요. 근데 이 감상문과 비평문이 어떻게 다른가를 공부한 다음에 이제 비평문의 실제를 또 보면서 비평문 한 편 써내고, 근데 나머지가 논증적 글쓰기 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네 종류의 글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익힌 다음에 또 잘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한번 길러보자. 이것이 우리 교과의 목표였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 볼게요. 자, 이제 1차 시에는 여러분이 자료를 보겠죠? 우선 감상문과 비평문을 좀 구분을 해 보려고 해요. 이게 잘 될지, 일단 잘 되리라고 믿고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이 줄줄 따라다녀서 자, 여러분 이제 봅시다. 우리가 아마도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감상문은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글이죠. 중학교 때도 그러고 고등학교 때 뭐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감상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적은 글이죠. 이건 뭐 내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아마 없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가장 많이 썼던 글이 독서감상문, 또 이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영화 비평문, 영화 감상문, 이런 종류의 글을 썼을 법해요. 그래서 그 자기 주변을 둘러보고 이렇게 느낀 것, 생각한 것은 모두 감상문의 글감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감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느낀 거죠. 느낀 것을 이제 글로 적을 때 이게 감상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죠, 여러분. 주관과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건 여러분이 또 잘 알 텐데, 감상문과 비평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개념은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느낌은 여러분 뭐예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왜냐하면 같은 그 꽃을 보고 저 꽃 참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느낌이잖아요. 느낌이죠. 이 느낌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학교에 오거나 또는 뭐 출근할 때 우연히 길에서 보게 된 어떤 꽃을 보고 참 예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온종일 학생들, 우리 친구들 같으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에도 지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언짢아져서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아침에 올 때 보았던 어떤 꽃이 참 예쁘구나라고 찬탄을 했는데, 돌아갈 저녁 무렵에도 그 꽃을 봤지만 그 꽃이 아침에 보고 느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정도의 참 예쁘다라는 느낌은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전혀 느낌이 없을 수 있고, 아니면 좀 하여튼 표현하기는 마땅치 않은데 내 말의 의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어떤 정서, 감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후감의 경우에 잘 썼다 못 썼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내가 글을 읽고 나는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어떤 책의 내용을 잘 간추리고 그 의미를 잘 찾아내서 나의 삶 또는 우리 시대의 어떤 문제와 연결해서 글을 잘 다듬어 냈는가가 이제 평가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조금 이따가 그 예를 한번 또 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감상문은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하여튼 내가 이 장에서 1차 시에서 지금 이 감상문의 경우에, 그래서 뭐 독서 감상문과 영화 감상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고 그랬는데, 뭐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나서 쓴 느낌을 정리하는 거, 이걸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겠죠. 보통 우리가 독후감이라고 하잖아요. 영화 감상문은 뭐 영화를 보고 느낌을, 그 줄거리와 주제를 잘 갈무리하면서 그것이 이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뭐 잘 정리하면 되는 것이 영화 감상문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대학생이니까 이제 감상문보다 조금 더 수준이 있다고 그럴까? 그 비평문을 공부를 하고 이제 비평문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마 4주차 우리가 자기소개서와 자아성찰 에세이 공부를 할 때 설명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생각하니까 웃음부터 나오는데, 아마 이 이야기 했죠, 여러분? 어느 학기에 우리 수업에서 자아성찰 에세이를 거뒀는데 남학생 2명의 자아성찰 에세이가 어쩌면 그렇게도 거의 비슷했는가, 내가 웃으면서 설명을 했었죠. 어떻게 자기 소개도 다른 친구와 A와 B가 같았는지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좀 오래전에는, 이렇게 교양 수업에서, 뭐, 문학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편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감상문을 한 편 써오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근데 이 감상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왜 그런 과제를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지정을 해줬다 그러면 그 책이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을 교수가 했겠죠. 그래서 읽어보도록 이제 뭐 책을 지정을 했거나 아니면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지정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괜찮은 책들을 좀 읽고 영화는 다 좀 봐보고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자고 그런 과제를 내주는 거잖아요. 뭐 교수나 학생들이나 그걸 모르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그 감상문 과제를 리포트를 받아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비슷비슷해. 물론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읽고 감상문을 썼다. 그러면 알베르 1947년에 발표한 까뮈의 페스트가 이제 뭐 오랑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갑자기 페스트균이 이제 이렇게 범람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가 봉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이제 뭐 의사 리웨라든가 기자 랑베르라든가 이런 몇 사람들이 이러저러 어떤 그 대응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소위 말하면 줄거리를 누구나 다 뭐 A나 B나 C나 비슷하게 정리하지 않겠어요? 정리하고. 근데 그것의 주제가 뭐냐? 결국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그 주제 다 내가 400페이지 되는 번역본 책을 읽지 않아도 줄거리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페스트 같은 경우에 그 어떤 그 부조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맞서는 어떤 도전. 그러니까 알베르 까뮈는 나는 저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까뮈 페스트는 바로 그런 걸 의미해요. 이를테면 이 페스트와 같은 공동체를 크게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지포스 그 언덕에서 그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그냥 놔도 될 건데 다시 이렇게 또 정상까지 바위를 굴려서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걸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지포스와 같이 우리는 나서 죽는다는 운명을 우리는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시지포스가 끝까지 다시 그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까지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했던 것처럼 페스트라고 하는 그런 재난 상황에서도 의사 리웨라든가 이런 뭐 타루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보건대 조직에서 사람들의 죽음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긴 했지만 어쨌든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에 맞섰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페스트의 주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줄거리 정리하고 주제 찾는 거 거의 대동소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겠어요? 사실은 이 뭐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를테면 쓰였던 소위 명작들을 고전들을 우리가 왜 읽느냐 이걸 잘 찾아내는 사람이 이를테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요. 제대로 하려면 이제 읽고 자신이 이렇게 갈무리하고 정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학생들이 바쁘죠? 18학점씩 하죠. 3, 6, 18 대체로 6과목씩 그 과목마다 다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그 영어 선생님은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영어 과제 짠뜩 내주고 수학 선생님은 또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수학 과제 짠뜩 내줘서 다른 과목 공부할 겨를이 없을 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양 과목마다 다 뭐 과제를 두세 번씩 내주니까 리포트도 써야 되니까 뭐 책 읽고 영화 보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하면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여러 자료를 활용하는 건 좋아. 근데 그 자아성찰 에세이 똑같이 냈던 그 친구들처럼 그대로 긁어오면 안 되는 거죠. 활용을 하는 거야. 활용. 응? 그래서 활용을 해서 그 줄거리와 주제를 잘 갈무리하고 핵심이 뭐라고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 핵심은 그것이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제 오늘날 페스트를 읽고 감상문을 썼다면 가장 좋은 것은 뭐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6개월, 7개월째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의 감각을 일깨우고 있잖아요. 일상이 정지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학기부터 학교에 나오지는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그 영상을 뭐 이런저런 그 어떤 비대면 수업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읽고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명작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소위 고전을 읽는 이유는 그 오래전에 쓰였던 이야기가, 그 주제가 오늘날 나의 삶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제, 그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양한 어떤 자료를 찾아서 그 생각을 정리해야 가능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 요 얘기를 했죠. 감상문 과제를 내주면 그런 그 좀 수고로움을 생략해버리는 친구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과제를 내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상문 안 내줘요. 다른 교수들도 거의 그럴 거예요. 감상문이 아니라 뭘 내주냐? 비평문을 이제 내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평문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감상문은 아주 많이 돌아다니는데 비평문은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상문을 바탕으로 비평문을 쓰는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상문, 비평문을 하나 딱 잘 써내면 그 수고의 과정을 거쳐서 비평문 한 편 써낼 수 있으면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이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감상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 얘기를 좀 설명 많이 했죠. 그래서 감상문, 그 독서 감상문, 영어 감상문 어떤 글이다, 어떤 그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거쳐야 좋은 감상문이 나온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독서 감상문, 여기도 내가 올려놨네. 이걸 보면 되겠네요. 자, 이걸 하나 봅시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제 감상문은 여러분 충분히 설명했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비평문은 뭐냐? 비평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아주 편하겠죠. 자, 비평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평은 뭐냐, 이거죠.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를 평가하는 글. 이것이 비평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상문은, 독서 감상문의 경우에 책을 읽고 줄거리를 정리하고 주제를 찾아서 그것이 오늘의 나의 삶과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내서 이제 서술하는 것이 감상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평문은 그 단계를 이제 그 독서 감상문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책을 읽고 비평문을 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독서 감상문과 같은 구조를 밟을 수밖에 없죠.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책을 읽어야 되겠죠. 읽고 줄거리를 정리해야 돼요. 그러겠죠? 그리고 그 주제를 또 찾아내는 단계. 이것은 감상문이나 비평문이나 같은 경로를 밟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좀 아주 단순해서 이야기하면 감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리한 다음에 참 슬펐다. 이를테면 아주 좋았다. 사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초등학교 아이들도 요즘에 그렇게 쓰진 않지만 좀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감상문은 이를테면 그런 글이란 얘기예요. 주관적인 성격의 글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비평문은 객관적인 성격의 글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감상문과 비평문의 차이가 바로 이제 그런 측면. 다시 말해서 이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줄거리를 정리하고 주제를 또 갈무리한 다음에 아까 내가 감상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 텍스트가 나의 삶에,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서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비평문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예컨대 테스트를 다시 이야기합시다. 아까 했으니까. 자, 테스트 감상문은 그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는데, 테스트에 대한 비평문은 이제 거기서 덧붙일 게 뭐냐면, 까미가 1947년에 발표했던 이 테스트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는 일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감상문이나, 잘 쓴 감상문이나 비평문이나 차이가 없는데, 비평문의 경우에는 바로 그 가치 판단. 그러니까 1947년에 발표한 그 까미의 이 소설이 21세기 오늘날에
또 유효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컨대 그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이를테면 오랑이라고 하는 알제리 오랑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그 불현듯 갑자기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들이 피를 토하고 죽고 그것이 인간에게 감염돼서 1년 동안 이제 도시가 봉쇄되고 죽음의 공포가 진행됐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까미가 그 표면적으로는 페스트균을 이야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어떤 인류의 어떤 그런 매우 폭력적인 어떤 상황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극복해야 될 어떤 편견이라든가 모순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페스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느 하나를 찾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일상이 정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페스트는 오늘날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잘 찾아내서 정리하면 이게 하나의 좋은 비평문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 말을 들은 여러분은 애매하죠. 애매해야 맞아요. 애매하다, 애매모호하다 내 말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지금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잘 쓴 독서 감상문과 비평문은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거의 비슷하다. 잘 쓴 독서 감상문과 비평문은 거의 비슷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간이 몇 분 남지는 않았는데 뭐 한 5분 정도만 조금 설명을 하고 쉬었다가 2차 시에 가서 이제 또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 잘 봅시다. 독서 감상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독서 감상문. 제목이, 요거 이제 내가 어떤 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뭐 한국어 글쓰기인가? 요 책을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책을 하나 펴냈는데 그 중에 한 챕터로 이렇게 그 파일이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내가 좀 이따 다시 보여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한테 이제 리포트 쓰는 법을 특강도 하고 늘 내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제목과 이름을 이렇게 쓰면 일렬로 쓰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가 걱정돼서 좀 이따가 이제 제대로 된 걸 보여주면서 설명하긴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 글은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독서 감상문이에요. 독서 감상문이고 제목이 집으로 가는 길을 읽고라고 되어 있죠. 누가 썼어요? 내가 썼어요. 내가 썼는데 이거 한 20년 전에 그 상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30만 원짜리 문상, 여러분 그 줄임말 잘 쓰죠? 문화상품권을 받았는데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그 사이버 독서 감상문 대회를 했어요. 그때 일반부 그냥 뭐 하나 써서 그때 뭐 여러 경로로 선생님 우리한테 맨날 글만 쓰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들 좀 써보세요. 이런 어떤 학생이 벌면서를 하길래 그래 나도 써봐야지 하고 써서 내서 이제 대상을 받은 거예요. 30만 원 문화상품권 받아서 우리 친구들하고 뭐 좀 먹고 그러기도 했을 법한데 자, 잘 쓴 독서 감상문이겠죠, 여러분. 대상 받았다니까? 20년 전에 30만 원이면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이 짧은 글 써서 100만 원 상금 받은 것은 잘 쓴 글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독서 감상문을 이제 하나의 샘플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 감상문을 나아가 비평문을 잘 쓸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해요. 첫 번째 문단까지만 이제 설명하고 쉬었다가 2차 시 하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내가 여러 번 자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글을 시작할 때 들여쓰기 알겠죠? 그 다음에 문단 나눌 때 들여쓰기 요거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만 봅시다.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조금만 볼게요. 이 글은 짧은 글이니까 우선 자, 이 소설을 읽고 있을 무렵에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서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소식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어느 일간지는 그 이제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 뭐 1회 대회였던 모양이에요. 딱 이렇게 대회 참가한 이제는 어른이 다 된 입양인들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앉아서 서서 어깨 동무를 했던가 그러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렇게 사진 카메라 앞에서는 그럴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이제 그런 사진이 있고 그 기자가 밑에다가 뭐라고 했을까? 우리는 한 뿌리야. 이런 이제 문장을
문장으로 그 한인 입양인들 대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에 입양 갔던 그런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성인이 다 된 거죠.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뭐 어깨 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이 실려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문장에 자, 나는 글쓴이죠. 나 오래 넘기를 주었다. 이 뿌리의 문제, 뿌리죠, 뿌리. 입양인. 우리는 한 뿌리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한 뿌리야. 그러니까 이 뿌리의 문제는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이것만 설명할게요. 이 소설을 읽고 있을 무렵,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이건 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어떤 소설? 집으로 가는 길을 읽고 있을 무렵에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가 열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독서감상문을 한 편, 그래, 나도 한번 써봐야지.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책을 읽고 또는 읽었던 책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독서감상문을 쓸 것인가를 내가 먼저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마침 이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이 보도를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길과 관련된 독서감상문을 쓰면 좋겠네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집으로 가는 길은 내가 전에 읽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전에 읽었던 책인데 마침 우리는 한 뿌리야라고 하는 이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 사진을 뽑은 것과 그 주제가 딱 맞아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읽고라고 하는 독서 감상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감상문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도 독서 감상문을 써서 내도록 하면 19은 꼭 이렇게 써요. 무슨 얘기냐면 독서 감상문은 제일 처음에 책 그 서두 부분에, 앞머리 부분에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나 동기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일러줘.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와서도 독서 감상문 쓸 때는 맨 첫 부분에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나 동기에 대해서 써야 되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이를테면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나 동기와 관련된 문장으로 첫 도입부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뒤에 연결되는 본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써도 무방한데, 그런 무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난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생들의 리포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오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런 글을 쓰거든요.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써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2차 시에 제대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